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파트 1에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같이 공부할 김종건입니다. 순서가 올해 강의하는 순서가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지금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은 조금 앞에서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FRM이 쉬운 시험이 아니라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번 이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바로 그냥 다 내가 이해하면서 다 쫓아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처음 들을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 들어서 안 되게 되면 두 번, 세 번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있잖아요. 뭔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던 것들이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내가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내가 좀 습득을 하면서, 이거는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가 되게 되면, 그때쯤 되게 되면 시험 치러 갈 수 있습니다. FRM 시험이요, 좀 굉장히 프랙티컬한 시험이라서 실무적 내용이 꽤 많이 들어있는 시험이고, 응용하는 범위가 되게 넓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일단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뭐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 개념의 이해.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FRM 공부하실 때에도 기본 개념의 확실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본 개념 이해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산 문제를 푼다. 요렇게 이제 시작이 계속 그렇게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은 특히나 기본 개념의 이해와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서 개념 이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숫자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좀 약간 하드한 내용들이 꽤 있을 텐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과목, 그 다음에 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라는 과목, 그 두 개의 과목이 다 끝나고 나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로 넘어오는 게 이렇게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순서를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실 때에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어려운데 어려운 걸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중에 계속해서 좀 뚫고 나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또는 파이낸셜 마켓 프로덕트를 공부하시게 되면 오히려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고, 먼저 하든 뒤에 하든 어쨌든 부딪혀야 될 문제인데,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파트 1의 난이도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체감을 하시고, 다른 과목 앞에서 이제 두 과목이 더 있는데 두 과목 공부하실 때에 지금 공부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쉽게 그냥 파트 1 정도는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라는 게요, 봅시다. 제목으로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밸류에이션 모델과 리스크 모델이에요. 밸류에이션 모델과 리스크 모델의 차이는 뭘까요? 밸류에이션 모델도 있고 리스크 모델도 있다니까 차이.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밸류에이션 모델은요, 뭔가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모형이잖아요.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숫자가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한 개 나가야죠. 밸류에이션 모델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딱 찍어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값이 이거예요 라고 만들어내는 모형이고, 리스크 모델은요, 그 모형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를 이렇게 한번, 수의 특성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상수는 정해져 있는 숫자고 변수는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변수하고요, 확률 변수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변수에는 또 확률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는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그냥 변수와 확률 변수의 차이는. 좋았어요. 변수인데
그 변수다 보니까 숫자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 각각의 숫자에 그 숫자가 발생하는 빈도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 변수들은 확률 변수입니다. 자,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분포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오케이, 정규 분포. 어떤 숫자들이 쫙 있는데 그 숫자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숫자가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에 해당되는 게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고, 그리고 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숫자들이 보면은 조금씩 멀어지면서 숫자의 빈도가 작아지게 돼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리스크 모델은요,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모델은 하나의 숫자가 딱 나와야 돼요. 값이 이겁니다라고. 근데 리스크 모델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여러 숫자가 변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각 숫자에 대한 확률을 부여해서 리스크 모델은 확률이 그려지는 확률 분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정의를 해 볼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확률 변수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벌써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분포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uncertain 모델 또는 uncertainty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리스크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uncertainty하고 리스크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uncertainty와 리스크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는요, FRM은 리스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 uncertainty이긴 하지만 리스크는요, 그 uncertainty의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리스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딱 하나의 숫자가 나온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나오는 숫자가 딱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복수개의 숫자가 나온다. 이러면 불확실성이 있죠. 그게 이제 언서턴한 세상이라고요. 근데 불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거를, 야, 이거 불확실한 숫자가 뭐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냥 그거는 언서턴한 겁니다. 리스키하다라고 말하려고 하게 되면 큰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고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지?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의 불확실한 결과값들에 대해서 각각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 세상은 리스키한 세상입니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리스키한 세상을 아주 있잖아요. 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끝에 가서 딱 하나의 숫자만 나온다.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안 하다고 했어요? 안 하죠. 그런 걸 무형 세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끝에 가게 되면 불확실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투자잖아요.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다룬다고요. 투자의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불확실한 결과가. 농담처럼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기 강원도 정선 쪽 어딘가 가면 강원랜드 있는데, 강원랜드에 도박하는 사람, 갬블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이 있을까요? 지금 몇 명이 거기서 갬블링을 하고 있을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도박하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2명. 돈을 따는 사람, 돈을 잃는 사람. 2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의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인데, 그 불확실성의 끝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돈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단순한 거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작게 벌 수도 있고, 그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번다는 것 점에서는 같고, 돈을 많이 잃거나 작게 잃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잃는다는 점에서는 그냥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불확실한 세상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의 경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내려간다. 2가지 경우. 그러면 불확실해집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확률을 거기다 부여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된다고요? 불확실성의 세상이 아니고 리스키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그런 리스키한 투자 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키한 투자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딱 하나의 숫자로 귀결되지 않고 어떤 다른 이상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한 숫자의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동전의 앞면, 뒷면 이런 것처럼 돈을 따거나 돈을 잃거나 두 가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모형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스크 모델은 뭘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숫자를 하나를 딱 찍는 게 아니고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분포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난다고요? 정규분포 생각이 나죠. 정규분포 모양 어떤 거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모양 어떻게 생겼으면 종 모양처럼 생겼죠. 좌우대칭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딱 좌우대칭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평균, 다른 말로는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평균 또는 기대값, 영어로는 expectation.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정확히 expectation대로 딱 나온다. 위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죠. 예상했던 그대로 딱 나왔어. 하나도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위험은 뭐겠습니까? deviation from the expected value. 예상했던 값으로부터 deviation 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정규분포 머릿속에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대값이 중간에 딱 있다. 내가 처음 투자해가지고 기대값이 그대로 정확히 나온다. 위험이 있다고 없다고?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 기대값에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값 나오겠어요? 기대값보다 더 좋은 값, 기대값보다 더 나쁜 값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기대값보다 더 좋은 값의 대표값 한번 말해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 우리가 투자의 세상의 끝에서 나오는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균은 이겁니다. 요 값이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값이죠. expectation 그대로 남으면 위험하다고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예상했던 그대로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는 예상하는 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 값이 아니고 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expectation은 그냥 제로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늘 하루 투자해가지고 내일 여러분 수익 얼마나 얻겠어요? 주식 하루 투자해가지고 내일 얻을 수 있는 기대값 뭐겠어요? almost 제로입니다. 하루 동안 굿 뉴스, 배드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랜덤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하루 투자하게 되면 내일 수익률 한 20% 나온다.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랜덤한 세상에서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플러스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데 그 랜덤 노이즈의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제로입니다. 오늘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기대값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죠. 내일은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오늘은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것도 내일의 가격이라는 거는요. t 플러스 1시점의 가격이라는 거는 오늘의 가격에다가 뭔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랜덤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요. 이 엡실론은 랜덤한 노이즈입니다. 랜덤한 노이즈 시장에 충격이 올 텐데 랜덤한 노이즈의 기대값 한번 말해 볼까요? expectation 랜덤 노이즈. 이 랜덤 노이즈는 좋은 것도 있을 거고요.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을 거예요. 기대값 뭐겠어요? 뭐 제로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의 기대값이 제로니까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내일의 가격의 기대값 한번 말해 볼까요? 얘의 기대값이 뭐라고요? 0이잖아요. 0. 내일의 기대값은 오늘의 값과 같다. 이런 게 랜덤 워크 이론입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랜덤 노이즈는 예측할 수 없고 그 기대값은 제로다. 따라서 내일 기대하는 값은 오늘의 기대값과 같다. 그럼 내일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 얻겠어요? 이걸 수익률이라고 표현하자니까 수익률은 0%죠. 자, 좋은 수익률도 나올 수도 있고요. 나쁜 수익률도 나올 수 있어요. 기대는 0이라고요. 자, 좋은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올라갈 거고 나쁜 수익률이 나오면 내려갈 거예요. 좋은 수익률이 나오면 여기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면 어떤 값 나오겠습니까? 이 값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오른쪽 세상 이렇게 날개를 잘라서 오른쪽 날개에 있잖아요. 대표값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대표값이란 건 알잖아.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키의 평균이 뭐지? 그게 이제 이 클래스 키의 대표값입니다. 평균이 대표값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측 날개에 길이가 있는데, 우측 날개의 길이, 요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다 길이들이 있어요. 평균적 길이 뭐겠습니까? 길이의 평균. 그게 평균의 길이가 오른쪽 날개만 딱 띄어내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아요. 무게 중심. 왼쪽으로도 안 무너지고 오른쪽으로도 안 무너지게끔. 이제 이 무게 중심까지 거리. 지금 여기 기대값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데비에이션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죠.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게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작게 벗어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벗어날까? 그거는 이 오른쪽 날개의 무게 중심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무게 중심값까지의 거리를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도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 날개만 딱 잘라서 무게 중심값 구하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까지 거리를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아까 리스크의 정의가 뭐라고 했다고? Deviation from the expected value. 기대값으로부터 deviation 되는 게 리스크라고요. 이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만큼 deviation 돼 벗어나는 이만큼 벗어날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벗어나 있는 정도의 대표값 말하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오른쪽 날개 무게중심을 잡으면 된다고요. 무게중심. 그게 평균의 개념이죠. 왼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오른쪽으로도 안 치우치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하나의 숫자로 말하라고 하게 되면 표준 편차를 리스크라고 말을 하고 이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의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내일의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최대 올라간다면. 플러스 시그마만큼.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에 대표값 말해봐 하면 플러스 시그마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건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됐네 이제 그러면. 자, 경우의 수가 우리 안다고. 올라가면 플러스 시그마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시그마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 대표값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이제는 뭐만 알면 됩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확률. 플러스 시그마가 나오는 확률. 값이 나오는 확률. 마이너스 시그마 나오는 확률. 이것만 알게 되면 그러면 리스크 모델이 다 끝난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공부하시는 동안은 통계의 기본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계산을 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게 모델이다 보니까 말로 끝나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그 안에 근본에 깔려 있는 게 어떤 게 깔려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쉽게 좀 이해도 되고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가끔 있잖아요. 그죠? 통계 이야기도 제가 끄집어내고 가끔 파생 상품 이야기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끄집어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파트 1 공부를 끝낼 때에도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모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리스크 모델은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모델은 하나의 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밸류에이션 모델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모델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할 텐데 이런 거는 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원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돈 얼마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확실하게 얼마를 줘 이런 거는 무위험 자산이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걸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가치 평가할 일이 없고 우리가 가치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리스키 에셋입니다. 위험 자산. 아까 이제 리스키하다는 말이 uncertain하다 말고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uncertainty와 리스크의 다른 점은 risk equal uncertainty with probability라고요. 그 uncertain한 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올라가는 확률이 몇 %고 내려가는 확률이 몇 %지 그거 알아야 돼.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뭔가 돈을 따거나 돈을 잃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산이고 그 위험 자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평가하는 모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나중에 결과값이 어떤 분포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디까지 분포가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볼 텐데 그때 되게 되면 리스크 모델이 됩니다. 이제. 자, 오늘은 리딩 60 봅니다. 자, 리딩 60이요. 옵션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하는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리딩 60하고 61하고 62까지가 옵션에 관련된 모형들이고, 이 옵션 관련된 밸류에이션 모델이 끝나고 나면,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채권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또 미리 해야 되는 이유는 옵션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왕창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옵션 프리미엄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를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전부 다 미래에 뭐가 발생하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규칙적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 규칙적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채권 들고 있으면 이자 발생하고 원금 발생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모든 현금 흐름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져요. 당장 돈 받는 게 좋습니까? 1년 뒤에 받는 게 좋습니까? 당장 돈 받는 게 좋죠. 그러면 1년 뒤에 받는 그 돈은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받는 것보다는 가치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멀리 오면 올수록 그 현금 흐름은 가치가 작아야 되고, 채권이라는 거는 그런 것처럼 1년의 현금 흐름이 쭉 오는데 뒤에 오는 거는 가치가 작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거는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일단은 투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채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현금 흐름이 반드시 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회사채 같은 걸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자하고 원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다 줍니까?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현금 흐름이 만약에 부도가 난 그런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할인할 때 되게 가치를 많이 깎아야 될 텐데 그 깎는 걸 어떻게 깎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옵션과 채권 두 가지를 공부하시게 되면 미래에 나오는 결과값이 불확실한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이 1년의 현금 흐름이 쫙 펼쳐지는 그런 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평가해야 된다는 거 한 개. 두 가지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가치평가의 아주 기본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리딩 60의 바이노미얼 추리라는 거 봅시다. 옵션 가치 평가할 거예요. 혹시나 그 국내 금융자산 이런 거 그 자격증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뭐 하셨어요? 옵션 파생 상품 이런 거 공부해 보셨어요? 파생 상품 전혀 안 해보신 분. 나는 파생을 몰라. 다행이에요. 다 하시니까. 뭐 아주 쉽습니다, 이제.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나는 옵션 몰라, 그런 분. 아니, 괜찮아. 여기는 우리가 명량해전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런 이순신 장군들 모신 자리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옵션 전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됐어요. 옵션의 종류는 뭐 있어요?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죠. 자,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평가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그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의 가치 평가는 옵션 프라이싱 또는 옵션 밸류에이션 또는 옵션 밸류에이션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리딩 60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바이노미얼 추리 2항 모형입니다. 2항 모형을 이용해서 옵션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바이노미얼 추리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블랙 숄즈 머튼의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블랙 숄즈 머튼은 이니셜을 딴 겁니다. 피셔 블랙, 마이런 숄즈, 로버트 머튼 세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모형이에요. 얘는 블랙 숄즈 머튼 모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바이노미얼 추리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치 평가하는 걸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옵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고 두 가지 있어요. 콜 옵션, 풋 옵션 둘 다 이항 모형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블랙 숄즈 옵션 방정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둘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이 바이노미얼 모델은요 좀 디스크리트한 모델이고요. 얘는 컨티뉴스한 모델입니다. 연속 모형이에요. 디스크리트 버전을 무한히 기간을 짧게 만들게 되면 뭐로 가겠습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복리해 준다고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복리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복리한다. 기간을 인터벌을 짧게 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루에 한 번 한다, 한 시간에 한 번 한다, 1초에 한 번 한다. 인터벌을 점점 디스크리트한 인터벌을 점점 좁게가게 만들게 되면 연속의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모델의 극한은요 블랙 숄즈 모델의 값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여기서는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디스크리트 버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속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정도에만 만족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디스크리트 버전으로 바이노미얼 추리 모형으로 옵션 가격 평가하는 거 해볼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 거니까 옵션의 그 행사하는 방식에는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 유로피언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anytime. 자, 어떤 만기를 딱 정해놓고 그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어요라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의 옵션이고 반면에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은 만기 때에만 딱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정된 그 날짜가 만기고 그날 안 하게 되면 소멸입니다. 이런 게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거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옵션을 주게 되면 아메리칸 스타일 원하세요? 유로피언 스타일을 원하세요? 아메리칸이 훨씬 더 좋겠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물결 표시하고자 뭐까지 그때까지 아무 때나 요거 행사할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거지.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놓고 그 날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물결 표시까지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행사 스타일은 두 가지 행사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아메리칸 스타일도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바이노미얼 추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메리칸 스타일도 할 수가 있고요. 유로피언 스타일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근데 블랙 숄즈의 옵션 방정식은요. 오직 유로피언 스타일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유로피언 스타일 only입니다. 가치 평가가. 자, 그러면 출제자의 세상으로, 출제자의 머릿속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나왔는데 바이노미얼 추리로 뭔가 옵션 가치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가격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모형을 시험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바이노미얼 추리밖에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추리로 뭔가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유로피안인지 아메리칸인지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 평가하라는 거구나. 이건 또 유로피언 스타일 평가하는 거구나.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로피언 방식으로 그냥 평가를 해요. 유로피언 스타일 평가. 왜냐면 이게 제일 많으니까. 얘도 이게 제일 많으니까. 자,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평가하는 거는요. 요거는 어쨌든 바이노미얼 추리 모형을 가지고 아메리칸 스타일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증명하는 과정도 있고 다 했습니다. 자, 블랙 숄즈 머튼으로 넘어갈게요. 블랙 숄즈 머튼은 197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모형이에요. 1976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형입니다. 자, 옵션의 세상은 금융공학은요. 블랙 숄즈 모형이 있고 없고 전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랙 숄즈 머튼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모형인데 금융공학의 발달을 가져왔던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단 말이죠. 자,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확률 미분 방정식 같은 이런 걸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확률 미분 방정식 하실 줄 아시는 분?
없지. 자, 시험에서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뭘 미분해가지고 풀어봐 이렇게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건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대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금융공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기는 FRM은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뭔가 미분해가지고 미분값을 구해가지고 한번 값 구해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블랙숄더 모턴 모형은 증명 안 해요. 블랙숄더 모턴 모형을 증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쪽 칠판 끝에서 이쪽 칠판 끝까지 있잖아요. 그죠? 막 뭐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여기는 아카데믹하게는 그런 게 아니니까. 따라서 블랙숄더 모턴 모형은 그냥 암기입니다. 자,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데 암기도 안 어려워요. 간단해요. 모형 자체는 되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순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FRM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단순 암기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블랙숄더 모턴 모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모형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블랙숄더 모턴 모형이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식에서 이 수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걸 이제 옵션의 그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옵션의 그릭 공부하시겠습니다. 블랙숄더 모턴은 옵션 그릭이라는 걸 공부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냥.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197페이지 리딩 60에 바이노미얼 추리 봅시다. 모듈 60.1에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공부하실 때 FRM 공부 처음 하시잖아요. 공부하실 때 보면 친절하게도 이 캐플란에서 이그잼 포커스라고 해서 시험 목적으로는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약간 팁을 줘놨습니다. 이그잼 포커스. 그 이그잼 포커스에 나오는 걸 잘 보시고요. 뭔가 also, candidate는 전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understand 할 줄 알아야 됩니다. calculate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모듈 60.1에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LO 봅시다. 이 LO가 뭐의 약자예요? 러닝 오브젝티브이기도 하고 또는 러닝 아웃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러닝 오브젝티브 또는 러닝 아웃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 돼.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국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 미국 자격증 공부할 때 CFA도 그렇고요. FRM도 그렇고 뭐 CAIA 같은 그런 자격증들은 전부 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들인데 이 협회에서는 요 시험에 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코어 리딩을 지정을 합니다. 이 책에 이 챕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책에 특정한 챕터가 딱 지정이 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그 챕터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용이 많을 테니까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걸 갖다가 또 지정을 해놔요. 그게 여기 나오는 러닝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오브젝티브에 맞춰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 러닝 오브젝티브를 한번 보시고 에러를 한번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니? 요걸 갖다 좀 한 번씩 계속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이거 잘 보시게 되면 시험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데 FRM은요, 러닝 오브젝티브에 보게 되면 뭐가 잘 나오냐면 calculate이 잘 나와요. calculate.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and interpret. 해석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계산한 결과를 당신 한번 해석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요, calculate 하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 FRM 시험입니다. 계산 calculation 인텐시브 하다고요. 자, 봅시다. 거기서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부터 볼게요.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1기간 2항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is best described within two-state world where the price of a stock will either go up once and down once. And the change will occur one step ahead at the end of holding period. 이거는 이제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은 1기간 2항모형은 나의 투자 호라이즌이 한 기간이면 딱 결판이 나요. 원 피어리드면 결판이 나는 그런 투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피어리드 끝나고 나면 그 결과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이런 세상이라고요. 아주 간단한 세상이죠,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언서튼한 세상이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언서튼티에다가 확률만 딱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리스키한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약간의 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P, X, small t, 그 다음에 뭐 I 이런 것들이 쭉 다 있고요.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에 SU, SD, 그 다음에 C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맨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콜옵션의 가치 평가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콜옵션 가치 평가. 그리고 이게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이니까
옵션은 전부 다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만기가 지금으로부터 원 피어리어드가 지나고 나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원 피어리어드라고 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원 피어리어드가 단위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루, 한 달, 뭐, 어떻게, 1년?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왜? 한백년이라고 하지? 자, 또 이것도 잠깐 표준화 시키는 개념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 한번 볼게요. 내 친구가 투자를 했답니다. 그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야, 얼마 벌었니? 나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10% 투자 수익률 나왔어. 야, 정말 잘했네. 너는 얼마 벌었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는 15% 수익률 나왔어. 야, 내가 훨씬 더 잘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 질문에 한 개 빠진 거예요. 자, 친구가 10% 수익률이 나왔고 저는 15% 수익률 나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퍼센트와 퍼센트만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내 친구는요, 야, 하루 만에 10% 나왔어. 그냥 하루 만에 10% 수익률 났대요. 저는 한 달 들고 있다가 15% 나왔어. 투자 호라이즌이 다르잖아요. 투자 호라이즌이 다르니까 그냥 10%와 15%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전부 다 동일한 기간으로 표준화시켜서 한번 비교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일한 표준 기간이 1년입니다. 네가 하루 동안 10% 수익률 났다며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익률 몇 %니? 나는 한 달에 15% 났는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몇 %니? 이렇게 해서 annualized 전부 다 연율로 비교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달리 말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T라고 표시한 시간이 있는데 T라고 표시한 시간은 전부 다 연간입니다.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 그래서 T가 1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 1년이구나. T가 0.5다라고 하게 되면 0.5년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게 1년으로 구분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 좀 정교하게 하게 되면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지금은 뭐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그런 걸 좀 따라가다 바뀌었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말할 때 있잖아요. 표준화된 게 뭡니까? 1년으로 이야기하죠. 1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 자식도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지는 며칠 됐니? 태어난 지 며칠 됐니? 안 물어보잖아, 그거. 몇 년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상에서도 달리 말해 없으면 표준 기간은요, 비교를 위한 표준 기간은 전부 다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는 대부분 annualized, 연간으로 표시한다고요. 은행에 가서 금리 물어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 마을버스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차체 옆에 하루만 맡겨도 5%의 높은 금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루 맡기면 5% 높은 금리 줍니까? 오늘 100만 원 맡기면 내일 당장 105만 원 주게? 그렇게 주나요? 그렇게 안 주죠. 하루만 맡겨도 5%의 높은 금리를 드립니다. 5%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껴알만하게 연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5% 주는 게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이 없으면 전부 다 annualized, 전부 다 연간으로 표시한 거다.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봅시다. 거기서 example에서 one step binomial 모델 책이 불친절해요. 친절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바이노미얼 추리 모형으로, 이항 모형으로 모델로 옵션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 텐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써 볼게요. 첫 번째는 리플리케이팅 복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복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마치 옵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 그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곧 옵션의 가격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콜옵션 들고 있는 거하고 결과가 나중에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사기 위한 값이 결국 콜옵션의 가격하고 같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옵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복제 포트폴리오는 헤지 포트폴리오라고도 합니다.
해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콜옵션 사는 돈하고 사실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 들고 있으면 콜옵션 들고 있을 때의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방식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 응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시험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Risk Neutral Valuation. 두 가지 해볼 거예요. 두 가지. Risk Neutral Valuation.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Replicating Portfolio, 복제 포트폴리오부터. 여기 t 이꼴 제로 시점이 있고요. t 이꼴 라지 t가 있는데 이게 그냥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이게 원 피어리드죠. 그래서 하나의 피어리드. 자, 지금 t 이꼴 제로 시점이 현재고요. 이제 제가 그 콜 옵션을 하나를 매도를 했습니다. 콜 옵션 한 개 매도.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할 동안에 꼭 잊지 마세요.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할 텐데 거기서 아주 본질적인 하나 이야기하는,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 여러분과 디파인 하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투자하다를 영어로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이 꼭 잊지 말자고.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는 거야. 자, 투자하다를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이거 make an investment in something. 이렇게 생각합니다. something에 투자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로 한 단어로 그냥 invest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런 류의 make an investment in something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표현입니다. 그냥 나는 돈 벌러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 투자는 그냥 돈 벌러 갔어 이런 개념보다는 좀 타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내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고요. 이 make an investment in something은 뭔가 내가 어떤 제품 개발하는데 막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투자의 형태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뭔가 고스톱 치듯이 있잖아요. 타짜 냄새 나게끔 투자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따려고 한다고요. 자, 그때 쓰는 용어는 make an investment something 같은 이런 아주 제너러스하고 젠틀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노골적 표현을 써야 됩니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타짜 냄새가 나게끔 이제 투자하다를 여기다 써야 된다니까. 뭐 쓰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거나. 포지션. Take a position in something. 뭔가 포지션을 잡다. something의 포지션을 잡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롱 포지션은요, 언제 돈을 버는 거냐? 롱 포지션. 이거는 이 포지션이 이익을 얻어요. 이거 something이 올라가면 돈 벌어요. 이런 포지션은요, 그 something에 대한 롱 포지션입니다. 반면에 이 something이 내려가면 돈 벌어요. 이런 사람은 something에 대한 숏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롱 포지션을 우리말로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은 우리말로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자.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8층에서 샀다가 망해가지고 삼성전자 안 쳐다보는데 지금 요새 삼성전자 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있다고 치자고 그냥. 어쨌든. 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7만 원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삼성전자 주가 7만 원인데 저는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으로 만 원 올라갈 것 같아요. 투자하자고요. 삼성전자 주식에. 무슨 포지션 잡으면 됩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죠.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게 롱 포지션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 이런 사람이 롱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7만 원에 샀는데 내일 예상했던 것처럼 8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롱 포지션은요, 그럼 만 원 땄네, 만 원 이익 났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이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8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무슨 포지션이에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방금 한 거는 뭐냐면 롱 포지션을 리퀴데이션, 롱 포지션을 청산한 겁니다. 나의 롱 포지션이 남한테 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 포지션 청산하고 롱 포지션이 다른 사람한테 간 겁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숏 포지션은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8만 원인 상태에서 7만 원 내려갈 것 같다고요. 그럴 때는 빌립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사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지금 그 자리에서 팝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면은 8만 원 현금 들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7만 원에 도로 사서 갚으면 됩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빌린 거 뭐 빌렸어요? 돈 빌렸어요? 주식 빌렸어요? 주식 빌렸잖아요. 나중에 뭘로 갚아야 되겠어요? 주식으로 갚으면 되죠. 그래서 주식 빌려서 팔아가지고 8만 원 들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가격으로 도로 사서 내가 주식을 도로 갚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이익이 남죠. 내 주머니에 돈이 만 원이 남는다고. 이 말 이해됐나? 그런 게 숏 포지션입니다. 현물 주식을 빌려서 팔고요. 그걸 갚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공이란 말을 빼고서 그냥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에 한번 배팅을 해볼까요? 올라갈 거다, 뭔가가 올라갈 거다라 생각하게 되면 그게 무슨 포지션 취하면 됩니까? 롱 포지션. 내려갈 거다 생각하게 되면 숏 포지션.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투자는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다고요. 양방향으로.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앞에 플러스가 붙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지,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무슨 포지션이에요?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나도 유리해지게 되는 포지션. 롱 포지션입니다. 수식 볼 때 앞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만약에 옆에 마이너스 RP가 붙어 있으면 숏 포지션이에요. 얘가 내려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두 개 합쳐가지고 옥곱해서 플러스로 나한테 유리하게 되겠군. 그게 이런 게 숏 포지션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이제 그 수식을 볼 때마다 뭔가를 더하고 빼고 이런 수식이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롱이군, 이거는 숏이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라요. 그게 투자의 관점에서 수식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한번 봅시다. 현재 시점에서요, 제가 콜옵션을 한 개 매도했습니다. 콜옵션 한 개 매도했다는 얘기는 콜옵션 한 개 발행을 한 거예요. 자, 발행하게 되면 부호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콜옵션 한 개 매도한 거예요. 콜옵션 매도자는 나중에 만기 때에 주식의 가격이 있는데 이 만기 시점에서의 주가가 어떤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 가격보다 올라가면 돈 벌어요. 이런 거는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고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이런 포지션, 이런 페이오퍼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매도한 사람은 이거와 정확히 반대예요.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는 엄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마치 콜옵션을 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콜옵션은 그냥 로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당첨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어떤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당첨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로또를 발행한 사람은 당첨금을 주야죠. 제 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의 그림은요, 옵션을 발행한 사람이고, 옵션을 발행한 사람을 우리는 숏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부호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콜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식을 말이에요. 기초자산을 어떤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뭐 8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여러분한테 팔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권리를 돈 주고 샀다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권리 행사 하겠죠? 누구한테 와서 권리 행사하시겠어요? 그 권리를 발행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리 행사할 거 아니에요. 제가 발행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권리 행사를 할 거라고요. 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사겠다라고 권리 행사로 오게 되면 저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한테 드릴 것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자, 콜옵션을 저는 발행을 했으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기초자산을 여러분한테, 주식을 여러분한테 혹시나 여러분이 권리 행사하게 되면 그 주식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요, 뭘 할 거냐면 콜옵션을 발행함과 동시에 혹시나 몰라서 주식도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자, 주식을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포지션은 뭐지? 롱 포지션, 부호 뭐 쓰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근데 주식을 몇 개를 들고 있을 거냐면 일단은 N개 들고 있는다고 할게요. N개. 주식을 N개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두 개 합쳐서 제가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에 대해서는 무슨 포지션? 숏 포지션 옵션 발행을 한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리 행사로 오게 되면 반드시 권리를 받아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의무는 뭐냐면 제가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여러분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될까? 하여튼 고민스러운데 어떤 몇 개의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이 포트폴리오를 H0라고 부를게요. 제로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 수식으로 쓰게 되면 N 곱하기 S0 마이너스 C0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걱정이 돼요, 지금. 첫 시간 들어보고 나가서 저 도저히 이거는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예.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구하는 거를 헤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시? 헤지 포트폴리오. 헤지의 뜻이 뭐예요? 헤지의 뜻. 오케이.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헤지의 뜻은 울타리를 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헤지의 뜻은 울타리를 친다. 양치기가 있는데 양치기가 양을 친단 말이에요. 양치는 목동이 있는데 양치는 목동이 양의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걸 헤지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해크예요. 해크. 그게 이제 원어고 영어로 바뀌어서 헤지가 되었는데 양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걸 헤지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목동은 언제 울타리 치겠어요? 양 주위에. 양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걸 언제 치겠냐고요? 위험하거나 불확실할 때 칩니다. 그러니까 주위가 어두워지고 맹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럴 때 양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친다고요. 양을 보호하자 울타리를 치는 것을 헤지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양치기가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뭔가 시야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데 뭔가 위협적인 맹수의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양 주위에 울타리를 쳐요. 그걸 헤지라고 합니다. 목동은 뭐뭐 가지고 있어요? 목동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양만 가지고 있다, 울타리만 가지고 있다, 양과 울타리 둘 다 가지고 있다. 양과 울타리 둘 다 가지고 있죠. 양과 울타리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이라는 자산과 울타리라는 자산 두 개를 합쳐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됩니까, 이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양은 그러면 그 울타리 속에서 굶어 죽는다. 아니면 울타리 속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다. 둘 중에 뭐예요? 울타리 속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죠. 그 울타리 속의 세상이 무위험 세상이고 그 울타리 속에 있는 풀이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울타리를 딱 걷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양은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위험을 감내하면서 다른 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 프리미엄을 원치를 않고 울타리를 쳐서 무위험 세상을 만들고 싶고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울타리 속의 풀에 해당되는 무위험 수익률만 얻고 싶다고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양과 울타리를 결합한 것을 헤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오늘 첫날이라서 혹시나 1시간 들어보고 도저히 못 듣겠다고 할까봐 엄청 정성 들여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해지 포트폴리오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뭐부터 딱 체크해야 되는 거냐면 양이 뭐고 울타리가 뭐지? 그거부터 체크해야 돼요. 자, 지금 둘 중에서 양은 뭐고 울타리는 뭐예요? 여기 있고 하나가 있고 요거 하나가 두 개 있다니까 지금 두 개. 두 개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과 포지션이 결합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오케이? 아니 하나의 포지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야. 여러 개의 복수 개의 포지션이 결합이 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자, 여기서 양은 뭐고 울타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얘입니다. 옵션을 내가 발행을 한 거예요. 옵션을 발행했으니까 저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옵션을 받아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뭔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얘가 마이너스 C라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얘가 양입니다. 양. 영어로는 포지션 to be hedged. 울타리를 갖다가 쳐야 될 포지션이라고요. 지켜야 되는 거죠. 울타리는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얘가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해징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해지 수단의 얘기죠. 자, 옵션 한 개를 매도하게 되면요, 콜옵션 한 개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주식을 도대체 몇 개 들고 있으면 해지가 되겠니?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양과 울타리로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해지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투자 호라이즌의 끝이란 말이죠. 이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H 플러스라고 합시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N개의 주식을 들고 있었고 주가는 올라가서 S 플러스가 지금 되었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의 가치도요. 콜옵션의 가치도 뭔가 하여튼 플러스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콜옵션도 뭔가 가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콜옵션이라는 게 뭔가를 살 수 있는 권리, 어떤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지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의 가치도 올라갔겠습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자,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위험한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 가치를 H-로 합시다. N개의 주식을 들고 있었고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S-가 됐을 거고 그때 콜옵션도요. 뭔지 하여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콜옵션의 가치가 지금 뭔가 있을 거예요. 이 말 이해됐나요? 처음에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슨 포트폴리오였다라고? 해지 포트폴리오. 해지 포트폴리오는 무슨 수익률을 얻는다고 했어? 무위험 수익률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럼 1년인 기간 동안에 울타리 속에서 자라있는 풀을 먹을 거라고요. 그게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들고 있으면 끝나고 나면 말이죠. 이 포트 끝나면 경우의 수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울타리 속에 풀이 자랐을 텐데 울타리 속에서 풀을 갖다 우리는 무위험 수익 1년짜리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자고요. 그만큼 성장을 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얘를 들고 있으면 무위험 수익률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끝에 가서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의 값으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이 두 개가 뭐가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설명을 할게요. 해지를 하게 되면 뭔가 그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뭔가 충격이 왔을 때 그 결과값하고 변동 없이 두 개가 똑같다. 해지했으니까. 충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해지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해지가 아닙니다. 해지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쉽시다. 해지는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저기 성형외과 가서 보시면 돼요. 성형외과. 잡지책과 보거나 아니면 전철 타고 가다가 무슨 성형외과 배너 선전하는 거 보게 되면 저거야말로 해지구나.
케이스가 아주 해지 케이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쌍꺼풀 수술 잘한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뭔가 배너 같은 걸 밖에다 붙여놨다고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해지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쌍꺼풀 수술하기 전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한 후의 사진이 있습니다. before, after가 있는 거죠. 해지 개념은 자, F2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나와요. 원장님 기분 나쁠 때 사진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해줬는데 원장님 상태가 되게 좋을 때는 쌍꺼풀 수술 이렇게 돼요. 원장님이 되게 기분 나쁠 때는 쌍꺼풀 수술 또 이렇게 됩니다. 해서 두 개가 차이가 난다. 해지가 아니에요. 그 해지는 원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둘 다 결과는 똑같다. 이게 해지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전과 후는 무위험 수익률만큼 다르다. 얘가 해지라고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 대부분 해지를 뭐를 생각하냐면 이거 하고요.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두 개 같은 거예요. 이게 해지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결과값이 두 개가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좋거나 나쁘거나 하더라도 변함없이 두 개의 결과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해지입니다. 잘 됐어요? 풀 수 있네, 이제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두 개가 같은다 그러니까 요 식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n에 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n에 관해서 풀게 되면 n은 s 플러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두 개가 같아요 한 다음에 n에 관해서 풀자고요. n. 잘 이해되셨어? 이거는 주가의 변화,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가의 변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콜옵션의 가치, 내려갔을 때 콜옵션의 가치, 콜옵션의 가치 변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나중에 이거를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렇게도 써집니다. 라운드는 편미분이라는 뜻이에요. 편미분. 얘가 아주 조금 움직이면 콜옵션 가치도 아주 조금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라고 하고요. 옵션의 델타. 그리고 옵션의 델타는 나중에 블랙쇼널드 옵션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옵션의 델타는 ND1, 노멀 오브 D1 값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요. 세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 챕터 말고 그 다음 챕터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쉽시다 이제. 잠깐.